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2회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정보 보안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정보 보안의 3요소다라고 하면 우리가 CIA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예요. C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정보 보안의 3대 요소에 confidentiality다, 기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김밀성입니다. 기밀성 아닙니다. 기밀성이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인티그리티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가용성이다, availability다 라고 하는 이 3요소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어로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라고 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앞자만 본따서 CI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겠죠. CIA 하니까 무슨 뭐 미국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정보 보안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 뭐냐? 기밀성. 기밀성이 뭐냐면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가된 사용자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기밀성이죠. 무결성은 인가된 사용자들만 자원 수정이 가능하고 전송 중인 정보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거죠.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인가된 사용자가. 즉, 인가된 사용자는 가지고 있는 범위 권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자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휘발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뭐예요? 그리고 날아간다, 휘발유, 그러면 기름이 날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휘발성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휘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주기억 장치인 이 램이 바로 휘발성 메모리 아닙니까? 램은 어때요? 전기가 끊어지면 램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휘발되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휘발성이에요. 보안과 휘발성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인가된 사용자가 수행한 데이터는 처리 즉시 폐기돼야 된다.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휘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일 때 휘발성 쓸 수 있지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CIA다 라고 하는 이 3요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어떤 외부 컴퓨터가 접속되면 접속인가 여부를 점검해서 인가된 경우에는 접속이 허용되고 그 반대에는 거부하는 접근 제어 유틸리티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이 TCP 래퍼다라고 하는 얘는요, 호스트 기반의 네트워킹이다라고 해서 ACL, Access Control List다, 접근 제어 목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서 리눅스 또는 BSD, 이 BSD가 Breakaway Software Distribution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인데, 같은 이런 BSD 같은 이런 운영체제의 인터넷 프로토콜 서버에서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필터링을 위해서 바로 이 TCP 래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예요. 이것은 접근 제어를 목적을 위한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역할을 하는 어떤 토큰이 사용돼서 호스트나 뭐 부분망 IP 주소나 호스트명 쿼리의 응답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접속 여부에 접속을 허가할 건지 말 것인지, 접속 인가 여부를 나타내는
이럴 때 TCP 래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니까요. 자, 이제 강의 자료를 보셨으니까 어떤 외부 컴퓨터가 접속되면 접속인가의 여부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어디요? 여기 우리가 앞에서 접속인가 여부, 바로 접속인가 여부는 TCP 래퍼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CP 래퍼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기기를 키오스크에 갖다 대면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로 10cm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기가급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초고속 무선 접근 통신. 우리가 근접 무선 통신을 우리가 NFC라고 하는데, N이 뭐예요? Near, F가 Field, C가 Communication. 그래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의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강의 자료 한번 보시죠. 초고속 무선 접근 통신 기술을 우리가 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징은요,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이러한 기술이에요. 본 기술은 근접 접근거리 10cm 이내에서 기가급의 대용량의 콘텐츠를 복잡한 접속 절차 없이 손쉽고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는 초근접 통신 기술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이 징이라는 것은 초고속 무선 근접 통신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거리냐? 10cm 이내에 기가급의 대용량을 전송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취약점 관리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설정과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강의 자료 한번 보시죠. 우선 보안의 취약점을 분류하는 데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선 관리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보안 통제를 근거로 취약점을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관점의 점검이에요.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PC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거죠. 세 번째로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어떤 장소에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화재 관련 등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시스템 관련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서버 관리실을 통제한다. 이건 어떤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실행 프로세스의 권한을 설정한다.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잖아요. 운영체제 정보 수집 제한, 이런 것들이니까 2번과 3번과 4번은 같은 관리체제지만 1번은 전혀 다른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얘는 어때요? 물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1번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1번 서버 관리실 출입 통제, 서버 관리실 출입 통제, 얘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예요.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어떤 거냐? 이 프레임워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제품 상태로 프레임워크를 받아서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번에 보니까 반제품 상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강의 교환 먼저 보죠.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말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요소와 아키텍처를 일반화해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거죠, 이거. 반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의 종류에 보면 어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다. 얘는 자바 기반이죠.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자바 기반이다. 그 다음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단넷 프레임워크다. 얘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죠. 이 단넷 프레임워크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고요. 이 스프링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의 특성을 보면은요, 모듈화가 있어요. 이 모듈화는 어때요? 프레임워크의 어떤 캡슐화를 통해서 모듈화를 강화하고 설계 및 구현 변경에 따른 영향을 어때요? 최소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듈화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재사용성이죠. 프레임워크는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을 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보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성입니다. 프레임워크는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이 다용성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확장성이다. 익스텐시빌리티다라고 하는 익스텐시빌리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고요. 제어의 역할입니다. 개발자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객체들의 제어를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고 프레임워크에 넘김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제어의 역할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강의 자료를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죠. 1번, 반제품 상태의 제품을 토대로 도메인별로 필요한 서비스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재사용성의 확대와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개발 소프트웨어다. 아주 설명 잘 됐습니다. 2번 보죠. 라이브러리와는 달리 사용자 코드에서 프레임워크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제어도 사용자 코드 아니죠. 사용자 코드가 갖는 게 아니라 어때요? 프레임워크가 갖는다. 우리 앞에서 강의 자리에서 봤습니다. 설계의 관점에서 개발 방식을 패턴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을 반제품 소프트웨어 상태로 직접화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임워크의 동작 원리를 그 제어의 흐름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흐름과 반대로 동작한다고 해서 IOC,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제가 빨간색으로 강의 자료에서 설명했던 바로 그 얘기가 되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클라우드 기반 HSM이다. 이 HSM이 뭐의 약자냐면 클라우드 베이스드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델이다 라고 하는 말의 약자예요.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강의 자료 보시고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클라우드 기반의 하드웨어의 보안 모듈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클라우드 기반의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우리는 클라우드 HSM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HSM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각종 암호키를 보안 관리하고 암호, 인증,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암호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보안 관련 설정으로부터 암호키 관리, 암호화 서비스 등 모든 보안 관련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형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다. 즉 HSM as a service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대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기반 HS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1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기반 암호화키 생성, 처리, 저장 등을 하는 보안 기기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는 공인 인증제 폐지와 전자서명법을 추진하면서 클라우드 HMSM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글쎄요. 자주 등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기가 나옵니다.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저장함으로써 기존 HSM 기기나 휴대폰에 인증서를 저장해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구현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니다. 아니죠.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식 암호 기술에 내재된 보안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단점이에요. 이 말은 4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설명을 보죠. 다른 국을 향하는 호출이 중계에 의하지 않고 직접 접속이 되는 그물 모양의 네트워크래요. 그물 모양, 메쉬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통신량이 많은 비교적 소수의 국 사이에 구성될 경우는 경제적이며 간편하지만 다수국 사이에서는 훼손이 세분화돼서 비경제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당 형태의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대용량을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행사장이나 군 등에서 많이 활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강의 자료 보시죠. 우선 이 메쉬 네트워크다라는 거예요. 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들이 다른 노드의 작동 가능이나 불가능에 상관없이 항상 네트워크 형태로 가동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물형 네트워크, 메쉬 네트워크, 망형 네트워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메쉬형이다, 망형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경제적인 부담은 있겠죠. 어떤 이 메쉬형 하면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2의 n의 n-1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7 곱하기 6에다가 2에서 42 나니까 2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선이 이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 21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기술로 적절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얘는 바로 우리가 강의 자리에서 본 메쉬 네트워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고요. 얘는 그물 모양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훼손이 세분화돼서 비경제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키워드로 뽑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자, 88번 문제 보죠. 물리적 위협으로 인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는 앞에서 풀어본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는데 물리적인 위협이다 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하드웨어 이런 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강의 자료 앞에서 본 거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안의 취약점의 분류를 보면 관리적인 관점이 있어요. 정보 관리 체계에 보안 통제에 근거한 취약점을 점검하는 거죠. 관리적인 관점. 그다음에 기술적인 관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한 취약점을 점검하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물리적인 관점은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화재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번의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 이것도 물리적인 위협이죠. 하드웨어 파손, 하드웨어 자체가 물리적이니까 물리적이죠. 방화, 테러로 인한 하드웨어의 기록 장치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뭐 물리적인 위협이죠. 방화벽의 설정으로 잘못된 네트워크 서버 보안에 대한 건 어땠어요? 여기 기술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 방화벽 설정의 잘못 조작으로 인한 네트워크와 서버의 보안 위협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악성 코드의 유형 중
다른 컴퓨터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여기 스스로 전파하거나 이게 키워드예요. 메일로 전파되며 스스로 증식된다. 스스로 막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벌레죠. 원바이러스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증식하는 건 원바이러스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애드웨어 같은 건 뭐예요? 우리가 다운받다 보면 막 광고 같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들이 막 뜨는 거. 이게 바로 애드웨어 얘기하는 거죠. 자, 자료 한번 보시죠. 웜은 스스로를 복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바이러스와 비슷해요. 바이러스가 다른 실행 프로그램에 기생해서 실행되는 데 반해서 웜은 독자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다른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요. 막 독자적으로 막 증식이 돼서 막 늘어나서 용량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또는 설치 후에 자동적으로 광고가 막 뜨는 이걸 우리가 애드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9번에 악성 코드의 유형 중 다른 컴퓨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전파하거나 메일로 전파되며 스스로 증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웜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의 웜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90번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공격 기법은 어떤 것입니까? 시스템 공격 기법 중 하나로 허용 범위 이상의 요게 키워드네요. ICMP 패킷을 전송해서 대상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이러한 방법인데요. 강의 자료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죠. 핑 오브 데스, 우리가 죽음의 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해킹 기법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규정 크기 이상의 이 ICMP 패킷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핑을 이용해서 ICMP 패킷을 정상 크기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공격 대상에게 보내는 이러한 공격, 이걸 우리가 핑 오브 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션 하이제킹은 공격자가 인증 작업 등이 완료돼서 정상 통신을 하고 있을 때 사용자의 세션을 가로채서 별도의 인증 작업 없이 가로챈 섹션으로 통신을 하는 이런 행위의 세션 하이제킹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얘는 인증 작업이 끝난 상태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피기백 공격이다. 피기백 어택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공격자가 다른 사용자의 합법적인 연결, 비활성 간격을 통해서 시스템에 액세스를 하는 도청 형태예요. 이는 간선 공격 또는 피기백 진입 도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XSS다. 얘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상대방의 브라우저에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해서 사용자가 세션을 가로채거나 웹사이트를 변조하는, 즉 악의적인 콘텐츠를 삽입하거나 하는 이런 피싱 공격을 진행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SXS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격은 뭐예요? ICMP 패킷을 전송했다라고 하니까 죽음의 핑이다라고 하는 핑 오브 데스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핑 오브 데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입니까? 얘도 이미 앞에서 풀어본 문제인데 또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알아요. 개발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분이 이미 내장된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이미 존재하는 부분을 확장 및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바 기반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스프링이 있다. 이거 어땠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에 자바 기반이 뭐라 그래서 스프링이다. 이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요소와 아키텍처를 일반화해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거죠. 반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소프트 개발 프레임워크의 종류에는 자바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있죠. 단넷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바 기반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스프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뭐 자바 기반의 스프링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되겠다. 이건 이미 앞에서 나온 문제인데 뒤집어서 문제를 한번 더 낸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92번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서 애자일 방법론의 특징과 가장 이 애자일 방법 어땠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나오지 않았나요? 이 애자일이라는 것은 뭐 정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아주 단골 손님 문제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한번 강의 자료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자일의 개념은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중시하는 결과와 산출물보다는 고객과 협력해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점으로 비즈니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량 개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애자일 선언문에 보면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얘기죠. 또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자일 방법의 유형에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다, XP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다음에 짝 프로그래밍, 둘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테스트 주도 개발, TDD라고 하고 스크럼, 칸반, 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자일에 대한 것의 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단계의 결과가 완전히 확인된 후에 다음 단계로 이건 구조적인 방법론 아니에요. 1번부터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 가능해야죠. 프로젝트 사항에 주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은 비밀키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대칭은 뭐예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기 때문에 대칭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DES 방식이 있다. DES 방식에 진화된 게 AES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그 다음에 비대칭이라는 건 뭐예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암호 키를. 그래서 공개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RSA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 비밀키, 대칭키는 바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칭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기 때문에 빠르고 많은 양을 암호화할 수 있어요. 빨라요. 같기 때문에. DES, AES, 그 다음에 IDEA 등이 있다라는 거죠. 공개키는 비대칭형이다라는 거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키가 크기 때문에 느리고 적은 양을 암호화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방식으로 RSA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키 전달을 위한 키 교환이 필요해요. 또 암호화 및 복호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죠.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비교적 실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양한 암호의 핵심 함수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키 전달을 위한 키 교환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 잘못된 얘기죠. 키 교환이 필요해요. 또 암호화 및 복호화의 속도는 빠릅니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자신만이 보관하는 비밀키를 이용해서 인증, 전자서명 등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칭키 알고리즘으로는 AES와 IDEA가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니까 답은 2번의 키 교환이 필요하지 않는다. 얘는 잘못된 얘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4번 보죠. 두 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10,000라인의 코드를 개발했을 때 man month, 월별 생산성 측정을 위한 계산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건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두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간이 5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10,000라인 코드를 개발했다 그랬어요. 그럼 10,000라인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10,000라인으로 나누게 되면 뭐 월별 내가 몇 라인을 하는지 이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번 보죠. 자, 만을 이렇게 2 곱하기 5로 해서 만을 나누면 뭐 1000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이 비슷한 문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풀어봤던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접근 통제 방법 중 조직 내에서 직무, 직책, 개인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여 부여하는 접근 정책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의 자료 한번 보시면서 얘도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인위적 접근 통제, DAC라고 하는데 얘는 데이터의 소유자가 접근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신분, 식별자의 기초에서 객체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이러한 통제 방법을 우리가 임의적 접근 통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강제적 접근 통제다. 얘는 강제적인 접근 제한. 얘는 정보 시스템 내에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에 접근하려고 할 때 보안 레이블을 비교해서 높은 보안 등급을 요하는 정보가 낮은 등급의 주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제어하는 접근 통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다. 얘는 RBAC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체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할당되고 역할에 적합한 접근 권한이 할당된 경우에만 객체에 접근할 수 있어요. 얘는 비임의적인 접근, non-DAC 접근 방식으로 DAC와 임의적 접근 통제와 강제적 접근 통제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분할해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RBAC다. 이 RBAC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정책은요. 주체의 역할이나 임무에 따라 객체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조직의 기능 변화나 인사 이동 등에 따른 관리적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가 있어요. 역할에 따라서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보안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죠. 또 알 필요성의 원칙, 최소 권한의 원칙, 직무 분리의 원칙이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접근 통제 방법 등 조직 내에서 직무, 직책, 개인의 역할에 따라 결정하여 부여하는 접근 정책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RBAC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는 룰에 의해서 접근을 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다라고 해서 1번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96번에 이 코코모다. 코코모도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풀어봤던 이러한 문제가 되겠죠. 자, 강의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세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코모다라는 것은 비용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얘는 보햄이 제안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한 모델이에요. 먼저 완성될 시스템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준비된 식을 대입해서 소요 인원 나누기 월을 예측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오리진 모드다, 조직형이다라는 것은 소규모, 즉 5만 라인 이하의 소규모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분리형, 세미 디테일드 모드다라고 해서 얘는 30만 라인 이하다. 그 다음에 내장형, 인베디드는 30만 라인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코모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맨 먼스의 산정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얘는 보엠이 제안한 LOC, 원시 라인 코드 수에 의해서 몇 명이 이걸 나눴니?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의 기록을 통계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반영한 모델이며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비용 추정에 적합한 이런 5만 라인 이하나 30만 라인 이하짜리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개발 유형에 따라서 오브젝트, 다이나믹, 이건 뭐 동적, 기능적, 뭐 이런 거 세 가지 모드로 분류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9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사용자 인증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강의 자료 보시고 문제를 세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사용자 인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정당한 사용자인지, 이런 정당한 접속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메시지 인증이 있는데 적당한 메시지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사용자의 인증 유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식에 의한 유형, 소유에 의한 유형, 존재에 의한 유형, 행위에 의한 유형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지식에 의한 유형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 패스워드라든지 핀번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토큰이라든지 스마트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예요.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지문이라든지 홍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이스라든지 이런 건데, 자, 행위에 보면 보이스가 있어요. 본인이 하는 것, 서명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 유형에는 지식과 소유와 존재와 행위 등의 존재가 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지식, 그 다음에 소유, 존재, 행위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용자 인증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자, 지식의 주체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예시로는 패스워드와 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유부죠. 주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예시로는 토큰과 스마트 카드 등이 있는 거죠. 존재는 주체는 그를 대체하는 것을 보여주며, 예시로는 패턴과 QR이다. 여기서 우리 존재 한번 볼까요? 존재는 본인이 나타내는 거예요. 홍채나 지문 이걸 나타내는 건데, 뭐 QR 이거 잘못된 얘기죠. 3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시로서는 서명, 움직임, 음성이 있다라고, 이 앞에서 여기 지금 서명, 움직임, 음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의 자료로 봤죠. 그러니까 답은 어때요? 3번에 존재라고 하는 거. 주체는 그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주며 예시로는 패턴, QR 등이 있다. 이 내용은 잘못된 이야기다. 적절치 않은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시스템의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의 동작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신원, 아이덴티티를 시스템에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자, 강의 자료 한번 보시죠. 우선 먼저 인증이라고 하는 거, authentication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참이라는 근거가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확증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통과하면 나라는 거 인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authentication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인증 꼭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허가다. 얘는 어때요? authorization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얘는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정책을 지정하는 이러한 기능이에요. 정보 보안 및 컴퓨터 보안, 특히 접근 제어 분야에 허가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의 직원들은 보통 직원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그럼 다른 부서 직원들은 못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카운팅, 회계는 어때요? 이해관계자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고 줄고 이런 변동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를 분석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시스템이죠. 이 에이징 방법은 어때요? HRN이다. Highest Response Ratio Next다 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에이징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F다. Shortest Job First라고 하는 것이 프로세스가 어때요? 짧은 것부터 처리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얘가 과학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프로세스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땠어요? 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 괴를 위해서 HRN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HRN은 어땠어요? 서비스 시간분의 어땠어요?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이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에이징 방식이라는 거죠. 왜요? 이 대기 시간을 분자해 둠으로써 대기 시간이 긴 것을 우선 처리하겠다. 이게 바로 에이징 방법. 즉 SJF의 문제점은 기하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하현상에 빠지는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HRM 방법이다. 그것은 대기 시간을 분자해 둠으로써 어때요? 대기 시간이 긴 놈들을 먼저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에이징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시스템의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의 동작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 어때요? authentication이다 라고 하는 바로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에이징도 어카운팅도 authorization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IT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크를 제어부, 데이터 전달부로 분류해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래요. 기존의 라우터, 스위치 등과 같이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네트워크 체계에서 안정성, 속도, 보안 등을, 여기 키워드가 나오네요. 소프트웨어로 제어 관리한다 라는 게 키워드예요. 개발됐다라는 거예요. 또
네트워크 장비인 펌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의 직접적인 데이터 전송, 경로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서비스 전송 경로를 수정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기술인데 강의 자료를 한번 보죠. 우리가 SDDC다. 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컨트롤이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얘는 네트워킹, 스토레이지, CPU 및 보안과 같은 모든 인프라 요소를 가상화되어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프라예요. 운영, 비저닝 이런 구성은 하드웨어로 분류해서 뭘로 해요?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 배치, 배포해 두었다가 필요시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우리가 프로비저닝이다. 프로비저닝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한 번 더 드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문제는 어때요? 하드웨어가 하던 것들을 가상화해서 소프트웨어로 관리할 수 있는 이게 뭐냐는 거죠. 얘는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SDDC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일이다. 얘는 이 네트워크 파일 왜 얘기하냐면 여기 이 네트워크 파일이 나와서 그래요. 여기 NFS가 나와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는 1984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개발한 프로토콜이에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사용자가 네트워크상의 파일을 직접 연결된 스토레이지에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도와줘서 파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NMAP다. 네트워크 매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원래 고든 라이온이 작성한 보안 스캐너예요. 이 NMAP는요. 원격 컴퓨터들이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세 정보에는 운영체제가 뭐냐, 운영시간, 서비스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제품, 그 다음에 그 제품의 버전, 방화벽 기술의 존재, 심지어 근거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카드의 공급자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방법을 네트워크 매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OE 네트워크다라는 것은 Activity on EDG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EDGE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간선은 수행되는 작업과 시간을 나타내고 정점은 작업을 완료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어떠한 방향 그래프가 되겠다. 방향 그래프라는 게 뭐예요? 노드가 있으면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점을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이러한 것이 되겠다. 그래서 AOE다. Activity on EDG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기술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드웨어가 기존의 라우터,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가 하던 것을 소프트웨어로 제어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얘는 바로 SDN이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프로젝트 일정 관리 시 사용하는 포트 차트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얘는 우선 자료를 보고 문제를 또 풀어보죠. 이 포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에밸루에이션 앤드 리뷰 테크닉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작업들 간의 상호 관련성, 결정 경로, 경계 시간, 자원 할당을 제시하는 거예요. 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데 인계 경로에는 최장의 경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포트 네트워크 차트인데 한번 보시면은 가장 긴 차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에서 어디로 가요? 20으로 가면 4가 되는 거죠. 또 여기서 1로 가면 어떻게 돼요? 총 T는 7이 돼요. 여기는 3, 1, 3이니까 7이고요. 여기는 3하고 2니까 5니까 7이 임계 경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최장 경로를 찾아서 이 최장 경로를 찾으면 최장 경로는 어때요? 피해야 되겠죠. 단거리로 갈 수 있어서 뭐 이런 어떤 작업을 할 때 일정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칸트 차트 한번 보죠. 이 칸트 차트는 각 작업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됐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막대 도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표시하면서 이걸 우리가 시간선, 타임라인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수평 막대의 길이는 각 작업의 기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정표, 작업 기간, 작업 일정, 산출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잠깐 보면 시장 조사는 10월 14일에서 10월 26일 전에 끝나야 되는 이러한 얘기죠. 또 마케팅 작성은 10월 25일이나 뭐 이때쯤에서 11월 한 7일 넘어서 한 8, 9일 정도에 끝나야 되는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간트 차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보죠. 프로젝트 일정 관리 시 포트 차트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각 작업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됐는지에 대한 일정 막대, 이건 간트 차트 얘기하는 거죠. 시간선, 타임라인 차트다. 얘도 간트 차트 얘기하는 거죠. 수평 막대의 길이는 각 작업의 기간을 나타내는데 얘도 간트 차트 얘기. 이 앞에 보시면 이 전부 이 간트 차트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1, 2,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4번에 보니까 작업들 간의 상호 관련성, 결정 경로, 그 다음에 경계 시간, 자원의 할당, 그래서 임계 경로 같은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설명을 아주 잘 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트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작업들 간의 상호 관련성, 결정 경로, 경계 시간, 자원 할당을 제시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얘기에서 작업들 간의 상호 관련성, 결정 경로, 경계 시간, 자원 할당 등을 제시하는 이러한 차트가 되겠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차트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설명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